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애지중지하고 계시나요? 부모라면 응당 자식이 먼저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고 지낸 60대 여성인데요. 전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정을 돌봤죠. 그런데 남편이 1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농사를 하고 가게를 병행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어요. 자식들은 3명이나 됐지만 모두 도시로 나가 정착했고 이제는 저 혼자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은 매일같이 제 땅을 돌보는 거였죠. 그런데 정부가 전남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제 땅이 그린벨트로 묶였거든요. 결국 제 땅에서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땅값은 그 당시 기준으로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로 전락했어요. 농사를 짓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확장조차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땅값이 떨어진 걸로도 모자라서 제 재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었죠. 저는 그린벨트가 설정된 이후에도 수십 년간을 그 땅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가게 일이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빠듯하긴 했었죠. 자식들은 이 땅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소중한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몇 개월 전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거예요. 제 땅을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돼서 인근 지역에서 다양한 개발 계획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자식들의 속내가 훤히 보이긴 했지만 효도받으니까 또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둘째 아들 내외가 자주 들러 저를 극진히 챙기더군요. 그 당시 둘째 아들 나이가 35살이었고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며느리 나이는 32살의 재무설계사였거든요. 그래서 바쁠 만도 할 텐데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말에 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둘 다 일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주말마다 이렇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엄마 집 근처에 살림을 차려보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괜찮은 곳이 있으면 계약하려고요. 평일에는 원래 집에 가서 살고 주말에는 여기 근처에서 살면서 엄마 챙겨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더라고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잖아요. 차라리 근처에 살면 어머님도 자주 뵐 수 있고 저희도 편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여기 근처에서 살면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면 어머님이 덜 외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니 이놈들이 이제야 철이 들었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둘째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가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지내기로 했냐, 어디 한번 가보자고 했더니 아들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아직 살만한 곳을 구하지 못해서 몇 군데 둘러보고 있어요. 괜찮은 곳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하려고요. 그동안은 여관방에서 지내면서 여기저기 더 알아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이러길래 왜 여관방에서 지내려고 하냐,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또 제가 불편해할 것 같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저랑 지내고 나랑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니. 처음에는 둘째 아들 내외가 와줘서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랑 며느리에게서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지 않는 느낌적인 느낌?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냐고요? 우리 아들이 예전에 노름을 하다가 빚이 생겨서 제가 도와줬었거든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들 녀석이 한참 잘 나가던 때였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집안에서도 든든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을 털어놓더군요. 엄마, 내가 진짜 잘못한 일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카드 놀이를 좀 했는데 빚이 생겼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어나버려서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해. 아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듣고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돈을 얼마나 잃은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와주면서 이렇게 으름장을 나섰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이러고 놀고 앉아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다시는 카드놀이 같은 거 하지 마라. 만약 한 번이라도 더 그런 짓을 하면 그땐 정말 손절이다. 제가 엄청 격분하면서 빚을 갚아주니까 다행히 그 뒤로 카드놀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 일방적으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명절 때나 제 생일 때 안부 연락을 계속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대놓고 잘못했다는 연락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린벨트가 풀린 뒤로 아들 녀석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왜 석연찮은 생각이 들었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린벨트가 풀리고 석연찮은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아들네 부부가 저를 챙겨준다고 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신경 써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 집을 간단하게 수리해주거나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줬어요. 그래서 전 앞에서 말했듯이 당연히 이것들이 땅 때문에 잘 보이려고 이러는 거구나 했죠. 평소에 안 그러더니 역시 돈이 좋긴 좋구나 싶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가짜 효도를 받은 건데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면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석연치 않은 느낌이 결국 정점을 찍게 됐어요.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정말 큰일 났어.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해서 돈을 좀 넣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사기였어. 생각보다 큰 돈을 잃었는데 엄마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드디어 아들이 속내를 드러내네 싶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그동안 저지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놈이 돈을 빌리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자주 드나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의심을 했는데요. 갑자기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야? 설마 너 또 카드놀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네가 전이랑 다르게 나한테 잘하고 주말마다 오겠다고 하면서 여기 근처로 집을 구했다는 게 영 이상했거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거짓말 치면서 돈 빌리는 거면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냥 예전처럼 니들 연락 전부 다 안 받고 영 끊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러니까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저한테 이렇게 대꾸했어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난 정말 과거에 했던 짓 전부 다 뉘우치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맹세했잖아. 이번엔 정말로 사기당한 거니까 믿어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제발 도와줘. 아들 녀석이 두 손을 모아 빌듯이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빌려줄 돈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아들놈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말을 안 믿어주냐면서 쓸쓸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아들네 부부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처음에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꺼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대화의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가족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들이 문득 재테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요즘 그린벨트 풀린 땅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 와이프가 재무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한번 맡겨봐. 재테크해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던데? 아들이 이렇게 한마디 던지니까 며느리가 바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관심 없다고 말하려던 걸 끊어내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요즘 재테크를 잘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재테크로 큰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재산도 좀 더 불려드리고 또 보호해드리려고 해요. 그린벨트 풀린 땅을 잘 활용하면 정말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재빠르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금융용어가 가득한 문서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이 서류들이 모두 어머님의 재산을 불리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머님의 땅을 담보로 해서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게 요즘 가장 수익이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저희가 다 알아봤고 이 방법으로 하면 어머님의 재산이 더 안전하게 불어날 거예요. 며느리가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길래 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그 서류가 제 재산을 불려주고 보호해주긴커녕 제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이전하는 서류였거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이려고 했냐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아들이 며느리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험악한 얼굴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요상했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느낌이었죠. 이게 뭔가 싶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머뭇거리면서 이런 말로 저를 설득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재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서류들은 어머님의 재산을 불리고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일부러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용어와 절차를 설명하며 서명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에 조금은 설득당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서명을 하기 전에 문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읽다 보니 이것들이 제가 시골에서만 살았고 농사만 짓는 노인네라고 무시하고 있었나 봐요. 서류 속에 나와 있는 조항들 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 재산을 아들 부부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지적하니까 아들네 부부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살펴보더니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랬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희가 서류를 잘못 준비한 것 같아요. 원래는 어머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서류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실수로 다른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냐? 대놓고 내 재산을 너희한테 이전하겠다는 조항이 써져 있는데 무슨 서류를 잘못 준비한 건데? 일부러 이런 서류 만들어 가지고 온 게 뻔하다. 시골에서만 사는 노인네라 이런 거 볼 줄 모르는 줄 알고 가져온 거야? 제가 이러면서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아들이랑 며느리를 떠봤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펄쩍 뛰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다루는 서류가 진짜 많아졌거든. 우리가 엄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랑 비슷한 형식이라 착각한 것 같아. 서류 내용이 복잡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헷갈렸던 거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 그런 의도로 사인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들이 이러고 나서 며느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얼른 준비한 멘트를 이야기하라는 듯
행동하니까 며느리가 나서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는 거예요. 어머님, 사실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다 보니 다양한 서류들을 접하게 됐고 그중에 몇 가지가 비슷한 양식과 용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어머님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한 서류는 따로 있었는데 서류철에 잘못된 서류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러면서 제 눈치를 살살 살피고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것들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서류를 아들이랑 며느리 쪽으로 흔들어 보이면서 막 뭐라 했죠. 어딜 나를 속여 먹이려고 하냐? 이딴 서류 사인 안 한다. 내가 이제 와서 더 부자 되면 뭐하냐? 니들 배나 불려주는 거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서류를 갖다 치워버렸는데요. 그니까 아들이랑 며느리도 마음이 상했는지 그 서류들을 두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물건을 자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몇 번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는 일이 잦아졌어요. 심지어 방금 사용한 물건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는 날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어느 순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자식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자식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안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닌 자식들 이름을 까먹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나처럼 책도 많이 읽고 바둑도 두는 사람이 치매일 리가 없다고 애써 부정하면서 밤을 꼬박 샜는데요. 결국 병원에 가기로 결심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발 치매가 아니길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는데요. 그런데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증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전 멍하니 의사가 해주는 말을 듣고 진료실을 빠져나오자마자 자식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충격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식들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거든요. 그날 자식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식들이 해준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한바탕 울고불고 나고 며칠이 흐르니 어떻게든 치매를 잘 이겨보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 부부가 또 산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둘째 아들네가 저랑 손절하고 나서도 가끔 연락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산삼을 1년에 3-4번씩 보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보내주는 산삼을 약처럼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또 산삼이냐고 하니까 며느리가 상자를 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님 또라뇨. 어머님 치매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돼서 저희가 더 좋은 걸로 구매해왔어요. 어머님 부자 되셨으니 장수하셔야죠. 며느리가 이러면서 다음엔 산삼 말고 다른 것도 선물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아들 역시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희가 엄마 건강을 생각해서 특별히 더 비싼 놈으로 구해온 거예요. 꼭 드셔보세요. 아들이 이러길래 일단 고맙다고 하고
그 산삼은 안 먹고 놔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둘째네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제가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게 싫어서 가림막 같은 걸 해놨거든요. 근데 손주가 화장실 쪽에서 튀어나오더니 방 안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손주가 문을 조심스럽게 닫길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손주가 귓속말로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아빠 믿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산삼에 이거 넣는 거 봤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할머니 선물에 넣는 거 보고 놀랐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이거 넣으면서 치매 어쩌고 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를 막 치매 걸리게 해서 요양원에 넣을 거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랑 아빠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7살짜리 손주 녀석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와중에 손주 손을 쳐다보니 영어로 써져 있는 라벨이 붙어있는 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손주가 너무나도 똑부러지게 이러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주입한 거예요. 이상한 병을 가지고 와서 산삼에 뭔가를 넣고 있길래 제가 몰래 가지고 왔어요. 대체 이게 뭔지 싶어서 바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래요. 고혈압, 알레르기,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거고 노인에게는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치매 확률을 무려 50%나 높여준다는 거 있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산삼을 먹어왔는데 치매에 걸리게 하려고 작당을 하고 있었고 제가 실제로 치매에 걸렸다는 거 아닌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손주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몰래 이걸 주입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니? 네가 잘못 본 거 아니고? 확실하게 본 것만 이야기해줘야 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손주 녀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방 밖으로 나가서 산삼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근데 진짜로 뭔가를 주입시킨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산삼 끝부분에 은밀하게 구멍이 하나 나 있었어요. 다른 산삼도 또 다른 산삼도 그런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아들네 부부가 재산을 관리해주겠다고 은근슬쩍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한 순간이 생각났어요. 그때 콩할 만한 조항에 제 재산을 아들네 부부한테 넘긴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 그래도 아들네 부부가 그런 짓을 해서 찝찝했었는데 역시나 뭔가 꾸미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네 부부를 불러다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니네들 여기로 와서 이것 좀 확인해봐라. 이 구멍 뭐냐? 왜 산삼에 이런 구멍이 나 있는 거지? 이거 너네들이 뭔가 주입시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네 부부가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어버버거리며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듯이 대답했거든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산삼이 유독 구멍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주입시켜서 뭔 짓 한 거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손주가 보여준 병을 탁 하고 내놓았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아들이랑 며느리 낯빛이 더 안 좋아지길래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손주가 그러더라. 엄마 아빠가 산삼에 이걸 넣는 걸 봤다고. 그럼 손주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냐? 지금이라도 니들이 저지른 짓들 전부 다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제가 이리 물어봤는데도 아들이랑 며느리 모두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뒤늦게 저를 급하게 말리더라고요. 아들이 나서서 오해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필사적으로 저를 막으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져서 경찰한테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요. 몇 분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까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제가 다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경찰관님, 아들이랑 며느리가 가져온 산삼을 좀 조사해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여기에 난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뭔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경찰관들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산삼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확실히 구멍이 나 있긴 하네요. 일단 산삼은 저희가 가져가서 정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 두 분이 아드님이랑 며느리 분이신가요? 경찰이 이러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해댔어요. 엄마, 우리 아들 말만 믿고 이러면 안 되지. 와이프랑 나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이렇게까지 의심받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엄마한테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며느리도 이러지 말라고 빌길래 너무 듣기 싫어서 손살을 쳤어요. 그리고 한 발 물러선 채로 제가 이렇게 소리쳤죠. 그만해. 이제 너희들 말 듣기도 싫다. 니들이 카드놀이 하느라 빚만 들어오고 사기당했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 경찰관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 우리 집에서 내쫓아주세요. 경찰들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제 요청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정말 이래야겠니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나가라고 했죠. 경찰들이 아들네 부부와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손주한테 들은 말을 믿고 있었고 산삼에 난 구멍을 봤기 때문에 산삼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 아들네는 구속수사를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네 부부가 못 들어오게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랬죠. 그렇게 경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 초인종 소리랑 같이 서에서 왔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어봤더니 경찰이 아들이랑 며느리가 줬던 그 산삼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이러는 거예요. 조사해본 결과 이 산삼에 특별히 안 좋은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후다닥 산삼 끝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보여주면서 이랬는데요. 아니, 산삼에 이런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손주가 말한 거랑 산삼에 난 구멍은 대체 뭐죠?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는데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별걸 다 의심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산삼에 난 구멍은 단순한 손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산삼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연락주세요. 경찰이 이러면서 산삼을 제게 건네주더니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구멍이 난 산삼을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그 구멍은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뚫려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이상해서 일단 아들네 부부를 불렀죠.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길래 일단 앉힌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경찰이 그러는데 산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구나. 특별히 안 좋은 성분이 없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는 마음이 찝찝해. 그래서 손주한테 다시 물어보자꾸나. 그때 아들이랑 며느리가 손주를 바라봤는데요. 그러니까 손주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와서 손주가 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고 아들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엄마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다 그래. 전부 다 오해야. 아들이 약간 짜증을 내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삼 먹기 좀 그러시면 가져갈게요, 어머님. 괜히 어머님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되려 죄송하네요. 며느리가 이러길래 그래, 산삼은 너네들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씁쓸한 표정으로 산삼을 가져가더니 손주 쪽으로 몸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느리가 손주한테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거 있죠? 관심 받고 싶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 약병은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약국집 아들이랑 어울리던데 그 집에서 훔쳐온 거니? 며느리가 이러니까 손주가 겁을 먹은 얼굴로 제 쪽으로 달려와서 숨는 거예요. 손주가 제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진짜 엄마랑 아빠가 넣은 거 봤어. 나를 왜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데? 할머니, 저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할머니 제 말 믿죠, 그쵸? 손주가 울먹거리면서 자기 말 좀 믿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네. 아직 애가 어려서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겠지. 엄마도 너무 애 말에 신경 쓰지 마. 우리 아들이 저번에도 엄마한테 거짓말했었잖아. 아들이 이러길래 손주를 달래주면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손주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아들네 부부의 말을 믿어야 할지 파악할 수 없었죠. 사실 손주가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친구를 데려왔다길래 봤는데 허공에다 대고 친구라고 소개하거나 허공에 말을 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상상 속 친구, 투명인간 친구라면서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어요. 어쩔 때는 동갑이었다가 어쩔 때는 형이었다가 그러고 놀았었죠. 며느리가 아무래도 그 상상 속 친구처럼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괜히 충격을 안겨줘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하고 손주한테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하고 넘어갔는데요. 아들내외는 서로 오해도 풀렸고 온 김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해서 며느리가 장을 봐온다고 했어요. 수육을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죠. 비록 아들 며느리와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밝혀졌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자식과의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삶아준 수육을 맛나게 먹었어요. 수육을 삶고 나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삶아준 수육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보고 많이 먹으라며 양보를 하는 거예요. 손주가 먹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딱 막아서서는 이러더라고요. 아들, 이거는 할머니 먹으라고 한 거니까 다른 거 먹자. 할머니 많이 드시게 해야지. 아빠가 다음에 수육 사줄게. 수육 말고 이거랑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렇게 수육을 저 혼자 먹게 된 게 미안한 거예요. 손주가 계속 수육죽을 쳐다보고 있길래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나 매실 좀 타줘라. 내가 얼마 전에 매실을 만들어서 다용도실에 놔뒀거든. 내가 저번에 들어보려고 했는데 매실병이 너무 무겁더라. 둘이 가서 들어야 되니까 너네 둘이 다녀와. 제가 이런 식으로 부탁하면서 다용도실 쪽을 가리켰는데요. 며느리랑 아들이 알겠다며 자리에 일어서서 다용도실로 가자마자 손주 입에 수육을 막 넣어줬어요. 그때까지 저는 수육을 한두 점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수육을 먹고 삼킨 손자가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실을 타가지고 와서 그 장면을 본 아들이랑 며느리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구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설마 애한테 수육 먹이셨어요? 연준아, 정신 좀 차려봐. 어머님, 도대체 얼마나 먹이신 거예요? 빨리 119를 불러야 돼요. 아들도 며느리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아차 싶었죠. 이것들이 뭔 짓을 꾸몄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손자가 기절을 하고 말았고 119를 불렀어요. 몇 분 뒤에 도착한 구급차에는 손주가 탔고 보호자 자리에는 아들이랑 며느리가 탔죠. 저도 택시를 타고 읍내 병원까지 한참 뒤따라갔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손자가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도 수육을 먹었으니까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전 수육을 2점만 먹어서 괜찮았지만 손주가 큰일 날 뻔했어요. 손자가 위세척을 한 후에 기절한 상태로 있으니까 며느리랑 아들이 주저앉더라고요.
손자가 겨우 목숨을 건진 걸 보고 저도 마음이 놓여서 그제야 이 두 년놈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수육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남편이 카드놀이만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산삼은 물론 다 같이 먹는 수육에도 그런 짓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졌는데요. 아들이 며느리 막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아들을 뿌리치고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말하고 깜빵 가서 이 사람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지만 남편한테 공갈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가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제 인생이랑 아들의 인생까지 망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남편이 카드놀이 하느라 빚을 져서 어머님을 속일 계약서를 만들려고 지시를 내렸고 산삼에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서 산삼을 검사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냐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울먹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폭로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산삼에 뭔가를 주입시켜서 어머님을 치매 걸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의 치매를 더 심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어머님을 시설에 넣고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상한 걸 주입한 산삼을 주려고 하길래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산삼을 새 걸로 바꿔치기 해놨어요. 뭔가 주입한 자국이 있었던 것도 남편이 바꿔치기 한 걸 눈치챌까봐 뚫어놨는데요. 근데 어머님이 하필이면 그때 산삼이 이상하다는 걸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며느리의 양심 고백으로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한테 해코지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자백을 하니까 아들이 길길이 날뛰었죠. 잘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아주 뻔뻔하게 이런 소리를 씨부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너도 나랑 같은 공범이라서 이러면 끝장난다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달려들 기세로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가 하나도 기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받아쳤는데요. 이제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어머님께 이런 짓을 저지르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깜빵 가는 게 나아.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으려고 해서 제가 중간에 가로막았죠.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여기서 난동을 피우면 죗값만 무거워진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제야 조용해졌고 몇 분 뒤에 경찰이 도착해서 사정을 설명했는데요. 비록 제가 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를 해치게 한 점이 드러나 미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아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손자를 다치게 한 거고 며느리도 한패인 줄 알았는데 아들한테 조종당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죠. 아들이랑 며느리가 체포됐을 때 지인한테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조사가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지인분께 저희 아들 맡기셨잖아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값 꼭 치를 테니 저희 아들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와 손주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있을 때 손주가 깨어난 거예요. 조사받는 사이에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을까 봐 걱정했는데 상태가 괜찮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손주가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손주가 뭔가 눈치챘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런 말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할머니, 빨리 말 안 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죄송하고요. 사실 더 빨리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7살짜리가 뭐 이리 눈치를 보고 말하는 게 어른스러운지 싶더라고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저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어른들 싸움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손주를 토닥이고 있는데
간호사가 집으로 가도 된대요. 그래서 손주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있었는데요. 몇 달 뒤에 아들네 부부랑 같이 재판장에 오르게 됐거든요.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잠시 휴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네 부부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저한테 압박을 주고 그랬다고 해도 어머니께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나쁜 맘을 먹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 애가 다치는 벌을 받았잖아요, 어머님. 며느리가 이렇게 흐느끼면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는데요. 아들 역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사실 산삼에 엄마가 말한 거 집어넣은 거 맞아. 그걸 장기 복용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야. 엄마를 시설에 넣거나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서 재산을 증여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가 빚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수육에 그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엄마한테 돈 좀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줄 걸 아니까 그런 짓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재산을 증여한다는 계약서에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려고 했어. 이미 경찰에는 다 자수했고 엄마한테도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용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빚쟁이들이 우리 아들 유치원에도 찾아가고 내 회사랑 아내 회사를 찾아오고 여러 공갈을 받다 보니 나도 너무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엄마. 한마디로 아들 부부가 단기간 내에 이런 짓을 벌여 저를 치매 진단 받게 한 거예요. 일단 절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시설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재산을 싹 다 먹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들놈이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놨거든요. 재산을 나랑 와이프한테 넘겨달라는 계약서에 사인해달라고 했잖아. 그거 엄마가 시골 사는 노인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산삼을 먹여서 치매 진단을 받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속을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가 생각보다 정신이 말짱해 보이니까 멀쩡하지도 않은 수육을 먹인 다음에 엄마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지장을 찍으려고 했어. 이렇게 모든 사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내니까 둘째 아들네 부부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대로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거기서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요. 아들이 아무리 막무가내로 굴어도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해야지. 아님 신고를 하던가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싹싹 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내가 일부러 와이프한테 그랬던 게 아니야.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와이프한테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카드놀이에 정신이 나가서 머리가 어떻게 됐던 것 같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아들이 이러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더라고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채 제발 용서해달라고 호소해댔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랬죠. 뭐? 그런 짓을 해놓고 빚 때문에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너희가 나를 치매 걸리게 한 손으로 빌면 뭐하냐? 눈앞에 돈 몇 푼 때문에 어미를 치매 걸리게 하다니. 네가 진짜 내 자식이 맞냐? 너는 악마보다 더한 새끼다.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저 네 죄를 덜어내려고 이러는 거겠지? 내 용서를 바라거나 징역살이를 덜 하려고 사과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도 죄는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네 부부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랑 며느리 눈물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일침을 날려줬죠.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 이제는 너희의 족쇄가 됐구나. 감옥에서 그 돈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두고 봐라. 내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때가 올 거다. 그리고 니들이 더한 벌로 니들 아들까지 아프게 했으니 형벌보다 더한 벌을 받고 있는 거겠지. 아들네 부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다시 재판이 시작돼서 아들네 부부가 상해죄랑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판사가 그러는데 범죄자의 의도와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을 내린 거래요. 그날 나머지 자식들도 같이 왔었거든요. 제가 재판이 끝나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랑 며느리가 쫓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제 팔에 매달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 죄값 제대로 받을게. 아니면 깜빵 다녀오고 나서 다시 불려가면 봐줄 거야? 바로 그때 나머지 자식들이 저 대신해서 쓴소리 마구 해줬어요. 첫째 아들이 먼저 둘째 아들한테 매섭게 쏘아붙였는데요.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 어쩌게? 진짜로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이 정도로 속물일 줄은 몰라서 너무 실망스럽네. 첫째가 이러니까 둘째 아들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막내딸까지 나서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어요. 오빠 참 양심 없다. 이게 사과로 퉁칠 일이야? 완전 호적에서 파버릴 감이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건 폐륜이야. 오빠랑 같은 핏줄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막내딸이 이러면서 둘째 아들 보고 저한테 사과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니까 둘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싹싹 비는 거예요. 나도 카드놀이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래서 제가 자식들이 하는 말 전부 다 무시하고 집으로 갔죠. 둘째한테 너무 질려버려서 나머지 자식들도 이제 사람같이 안 보였어요. 솔직히 나머지 자식들도 매한가지였잖아요. 그린벨트 풀려서 제가 돈이 좀 생길 것 같으니 가짜 효도를 한 걸 지들도 반성을 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집에서 평생 혼자 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랑 막내딸이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엄마 괜찮냐? 그렇게 가버려서 놀랐다고 하길래 나머지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쓴소리를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한마디 해버린 거죠. 니들도 다를 바 없다. 평소에는 연락 한 번 없더니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잘한 거 다 알아. 내가 니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다가 재산 때문에 연락하고 노력한 거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엄마한테 앞으로 잘할 테니까 믿어줘라.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한테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말았죠. 내 재산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갈 거고 만약 재산이 남게 된다면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니까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아라. 이러고 나서 자식들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 모두와 절연을 하고 연을 끊게 되었죠. 그리고 치매 걸린 거랑 손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게 돼서 치매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후로 손주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60여 년을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 중에서도 이번 사건은 제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덕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요. 돈에 관해 자식을 교육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부모가 돈이 없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어 봐야 돈을 정당하게 버는 방법을 알아내고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여유로웠던 건 아닌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일이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분들의 경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시길 바랄게요.